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사전투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본투표 하시고. 아, 사전투표를 안 믿으시는구나, 아직. 아니야. 사전투표를 동의한 입장이죠. 시작하자마자 공격으로. 왜냐면 저는 줄 서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니, 사전투표 줄 더 안 세요, 요즘은. 아니, 동사무소 가면 쳐요. 저는 아침 8시 전에 가면 안 세요. 맛집 같은 데도 줄 서면 저는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분과 안 한 분. 아, 저도 그냥 본투표 하려고 사전투표할 시간이 좀 본투표가 없었는데. 너무 편해. 저는 본투표 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기로는 사전투표가 더 편하죠. 훨씬 편하죠. 아, 줄 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지난 금토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 20.62%.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에는 최고치가 나왔어요. 물론 지난 지방선거랑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역대 최고.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0.5% 정도 높아진 건데 지난번 지방선거가 20.1, 그 다음에 총선이 26, 그 다음에 대선이 36이었거든요. 네. 쭉 높아지다가 네. 확 떨어진 거예요. 대선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사전투표가 높아지다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라 그러지만 뭐 지난번보다 0.5% 높아진 거고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가 60% 정도였는데 총투표율이 네. 저는 그래서 60%로 안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 이게 지방선거 중에 최고라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보건대는 사전투표가 계속 높아지다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 저는 한 25% 정도 나오지 않겠냐 봤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총 전체 투표율도 지난번 지방선거 60 정도 나오겠냐 약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사전투표 높았을 때 이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사전투표 뭐 음모론 뭐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유불리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는. 전체 투표율이 좀 이제 높을 거냐 낮을 거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투표율이 어쨌든 좀 60% 이하가 됐을 때는 아마 뭐 각 지지층만 투표하는 거다. 중도층은 투표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떨어졌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 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네. 있다. 투표율이 올라야 민주당이 유리한 거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이 그런 스탠스였기 때문에요. 저도 좀 투표율이 좀 낮은 거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사전투표는 이제 지난 대선 지나면서 이게 누구 쪽의 유불리를 이제 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전투표는 정착이 된 겁니다. 투표를 사실상 3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에 따라서 뭐 진보가 유리하고 보수가 불리하다 이런 식의 등식은 이미 깨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방선거는 우리 그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관심이 낮은 것 같아요. 관심이 낮은 것 같아서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의 적극 투표층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여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사전투표율 자체만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여기는 그렇죠. 24.94% 거의 25%가 그렇죠. 나왔어요. 여기에 이 사전투표율은. 게다가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게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뉴스닥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다시 얘기할 것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내우예환 좌충우돌 민주당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민주당 하한가. 네.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허수아비 총리 한덕수 하한가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좀 가보죠. 민주당 하한가. 어수선했죠 지난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인데 내후예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녹록하지 않고 성적표가 제가 볼 때 초라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참패가 눈앞에 있는데 또 안에서는 집안 싸움, 진흙탕 싸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마치 난파선에서 서로 내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내부 애환이 있는데다가 또 주말에 지금 계속 핫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김포공항 이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당 내에서도 손발이 안 맞고 후보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고 당내 의원들끼리도 지금 서로가 엇갈린 이야기여서 거의 좌충우돌 뭐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 주소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추스리고 당의 어떤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없이 그냥 대선 연장전으로 한번 또 싸워보자라는 식의 와구와구 그냥 몰려들어서 지방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반성이 없는 정당은 항상 이렇게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황 하한가. 저는 그래서 이게 개항에서 그 투표율이 사전 투표보다 높게 나왔던 것도 저는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투표장까지 그 유권자를 끄집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그 강력한 요소가 바로 응징 투표거든요. 정치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반드시 혼내줘야 되겠다. 저 정당을 반드시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응징 투표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항을의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응징 투표 성격이 강하다는 전망이 하나 있고 물론 다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면 또 사수 투표도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죠. 이재명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재명을 또 지키겠다는 사수 투표 성향도 있지만 응징 투표와 사수 투표 중에 어떤 것이 지금 투표를 올리고 있는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제 그냥 느낌으로는 응징 투표가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얘기 먼저 할게요. 현 변호사님 응징입니까 사수입니까? 25%. 두 가지 다 있죠. 왜냐면요. 만약에 응징이라 그러면 이 충남 보령이 제일 높아요. 29%. 그것도 뭐 국민의힘 응징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관심이 많아진 거기는 거죠. 사수네. 그러면 어떤 건 사수고 어떤 건 응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짱수 맘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아마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내 외우 내환이다. 뭐 저도 뭐 그 부분은 뭐 지금 동의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네. 현 변호사님.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임시 봉합이에요? 봉합이죠. 봉합입니까? 왜 그러냐면 솔직하시네. 왜 그러냐면 이 이제 386 퇴진 문제나 이거는 김기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지만 전혀 안 싸우는 문제 이거예요. 딱 386 퇴진 문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통일되세요, 두 분 의견? 퇴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기식 교수도 386이지만 민주당이 항상 이제 그 불만인 분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50 넘었는데 지금도 가면 아직 뭐 어리니까 좀 다음에 하지. 그러니까 386들은 30대 중반에 와가지고 지금 한 20년,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 변호사님은 X세대 쪽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X세대 71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와 30대 중반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50된 분들 보고 분들이 아니죠. 50된 후배들 보고 야 어리니까 좀 나중에 해라. 이게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뭐 386 그다음에 386보다 더 뜨거운 관심은 지금 이제 3선 초과 출마 불출마하게 할 거냐 다른 지역 할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같은 지역 4선 이상 금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걸 해야 돼요. 저는 못하면 아마 다음도 어렵다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을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혁신 의원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뭐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물론 이제 저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하필이면 선거 때.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 때 했으면 좋은데 선거 공천 과정에 또 얘기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공천도 다 끝나버렸잖아요. 선거 과정에는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현 변호사님은 박지원 위원장의 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시점만 난 반대다. 시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선거 운동 과정에 이거 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지금 송영길 대표 그러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이제 물러나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이준석 대표도 옛날에 막 그 대선 과정에서 뭔가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랑 뭐가 다르다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지금 윤석열 쪽으로 이미 다 기울은 상태였고 대선 과정이었고 이준석 대표도 어찌 보면 뭐 세대 교체 이걸보다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이 친박하면서 서로 이제 공천하면서 서로 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돼요. 근데 민주당은 디스하는 건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하면서 물론 이제 뭐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분들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이 386이라든지 기성세대에 맞서서 이거를 도전해서 뭐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약간 1대1로 파편화된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뭐 전당대회 과정이라든지 이후에 당 혁신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꺼낸 거는 옳긴 한데 근데 시점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시 봉합 정도로 본다. 이 얘기는 선거 후에 반드시 또 불거질 거다. 586 용퇴론 뭐 안 나올 수 없죠. 팬덤 정치와의 결별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선거 끝나고 이제 또 패배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패배라는 건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비대위가 또 다른 비대위를 또 대치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 책임론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년 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거치면서 어떤 내용을 그렇죠. 겪었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그런 경우를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 민주당의 내용이라는 게 거의 그 막바지까지 갈 것이다. 끝장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임시 봉합이라고 그럼요. 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586 용태론보다 더 저는 그 국민들한테 저는 호소력이 있는 게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척결이에요. 네. 그동안 친노 이후에 친노 친문 뭐 이러면서 사실상 이른바 빠 문화라고 하는 그야말로 묻지마 이 팬덤 정치가 얼마나 많은 한국 정치 왜곡을 가져왔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자폭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가지 이번에 제시한 이 혁신안에 대해서 과연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논의도 시작조차 못하고 당이 제가 볼 때는 깊숙한 수렁으로 빠질 거라고 봅니다. 망하길 바라시는 거 아니 같은데. 그거 저희 겪어봐서 안다 이거예요. 아니 저는- 비대위를 또 비대위로 가겠어요? 자기 제가 전당대회 갈 것 같은데요. 가겠죠. 그래서 비대위의 저는 비대위? 외부인 네. 비대위를 데려오든가 해야지 당내에서 비대위를 찾아가지고 아니 제가 답이 어차피 없을 겁니다. 8월에 전당대회면은 뭐 좀 일찍 하든가 8월에 하면 쉽지 되는 않을 거지.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한번 네,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의 비대위가 정말 꾸려지는가 그거랑 그다음에 팬덤 정치와의 결별 얘기하셨는데 팬덤 정치와의 결별은 그럼 어떤 식으로 구현해내는가 저는 그 방법도 사실 궁금해요. 바로 그게 그럼 이제 뭐 팬을 징계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의 교체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586 용태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이른바 소수의 조직된 그 결집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 20만 명도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 20만 명이 결집하면 그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당권도 장악하고 공천권도 장악하고 대선 후보도 만들어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빠 문화를 형성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는 당내에 새로운 주류가 형성돼서 그 주류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이제는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제가 어려운 보기에는요. 일이네요. 어려운 일이죠. 아니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지금 팬덤 정치 비판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개딸은지 양아들 이런 분들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새롭게 이제 입당하신 분들이에요. 15만 20만 정도로 되는데 근데 당이라는 건 항상 당원들 늘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당연히 뭐 배제하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당을 개혁하겠다 이러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이 지역에서 만나보면 뭐 조직화돼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정당 지켜보니까 좀 안 되겠다. 개혁해야겠다 이런 분들이라서 그걸 단순히 팬덤 정치로 폄하할 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거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막판에 이슈로 급부상한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아까 들려드렸습니다 목소리. 이재명 후보가 뭐 지나가듯 한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각 잡고 내놓은 공약이에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김포 그 지역은 개발한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송영길 당시 대표가 강하게 밀었다가 조홍천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없던 게 됐던 일이라는데 현 변호사님. 뭐 조응천 의원만 반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송영길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김포공항 이전, 그다음에 용산에다 뭐 집 짓겠다,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거 3가지 정도로 막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택지가 없다 보니까. 예. 근데 김포공항 문제는 그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대선 공약 때도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안 들어간 건 맞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지방선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공항 얘기는 사실은 이거를 뭐 물론 이제 당내 지금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봐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론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지사라든지 성남시장 그다음에 김병관 이런 분들은 이제 성남공항도 인천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는, 김포로 옮긴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또 이전한다고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데 이제 당론을 또 확정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또 이거를 가지고 뭐 당내 뭐 콩가루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게, 이 동남권 공항 얘기할 때도요. 네. 대구라든지 부산 지역 같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갈렸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민주당 쪽에서 야 콩가루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문제가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제2공항 같은 경우도 네.
동쪽하고 서쪽이 조금 갈립니다. 의견이. 그렇죠. 동쪽은 약간 찬성 여론이 그건 있고 뭐 서쪽.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이기 문제다. 때문에 뭐 이거를 하나로 만약에 당장 통일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제가 보기에 뭐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만약에 김포고 제주 노선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공항이 이 탑승객이 제일 많습니다. 네. 횟수도 많고 우리나라 모든 이제 저가 항공들이 여기에서 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엽세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단기간에 할 건 아닌 것 같고 대안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 통해서 네.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포공항 옮기냐 마느냐는 국가 발전의 큰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까지 했던 그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 막바지에 이런 식의 아무런 그 고민과 논의 없이 불쑥 이런 공약을 던지는 그 행태를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내 의견 일치가 안 된 걸 지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게 뭐냐면 떴다방 공약이에요. 분당 버리고 개항 오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게 생겼거든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차라리 분당 버리고라도 개항에 살아야 되니까 제주 도지사 선거 떨어지고 제주 보궐선거 떨어지대로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인간성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분당 버리고 개항에 와서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남겨놓고 야 김포공항 옮길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 변호사도 그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살겠다고 정말 자기 당의 다른 후보들은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구상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매표 정치로 인천 계양구민들을 현혹해서 그냥 표를 얻으려고 하는 떴다방식 저는 호객행위라고 봐요. 이거를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니 겁니다. 인간성 뭐 떴다방까지 인간성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 개항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계속 핫된 얘기예요. 개항 지역 이슈고. 근데 왜 못했을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항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온 것이지 대선 후보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항상 핫된 얘기예요. 개항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 됐을 때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항에서 얻으려고 개항 사람한테 입맛에 맞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송영길 대표도 당대표가 되고 나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 아니면 뭐 떴다방에서 하는 건 아니고 논의해보자는 얘기죠 당연히. 그럼 송영길 대표 얘기도 그러면 당대표 때 한 얘기인데 그때 뭐 떴다방으로 한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결국 공약으로 못했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걸 논의해봅시다 하면 되는 거지. 2, 3일 남겨놓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제주도로 떨어져도 됩니까? 지금 이제 뭐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들으면서 청취자들이 판단하시리라 이 부분은 생각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 변호사님 키워드 시작도 못 해가지고 네. 현 변호사님이 하한가로 가져오신 건 한덕수 총리였어요.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게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됐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가 본인하고 같이 일했던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든 야당이든 거기에서 왜 그런 사람 임명하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손발이 맞는 사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본인하고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죠. 안 된다 하면서 결국은 사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한덕수 총리가 뭐 협치의 카드 책임 총리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책임 총리란 말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쓰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음에 나올 사람은 당이라든지 여기 요구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협치 얘기 나왔을 때도 한덕수 총리가 예전에 뭐 민주당에서 총리도 했었다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윤종원 지금 뭐 이분을 반대하는 얘기도 전 정권 사람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뭐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다는데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죠. 그거를 뭐 보완하려고 수정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뭐 무슨 책임 총리라든지 뭘 해서 추진하기는 이제 끝났다.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윤종원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그 자체가 그냥 본질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더 있다고 보세요? 이게 내부에 어떤 힘 파워 관계라고 있다고 봐요. 권력 다툼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게임? 약간 추경호 부총리와 한덕수 뭐 총리 간의 뭐 싸움으로도 보는데 왜냐하면 다 이제 기재부 라인이고 기재부 쪽에서는 어찌 보면 본인들의 이게 나중에 중무부 고정실장이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 내부에서의 힘 겨루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도 이 부분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인사에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한테 의견을 내고 한덕수 총리한테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건 비공개로 물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고 이렇게 기사화시키는 것은 신중치 못한 태도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론 이제 임기 초대 내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그리고 또 특히 정권 교체된 정부가 출범할 때는 대부분 당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으로 포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5년 동안의 국정 비전 이렇게 할 것이고 정권 교체 방향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초대 내각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당파성이 약한 전문가 교수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 쪽에서는 조금 이게 정체성이 좀 희석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문가 중심으로 뽑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한동훈 장관 같은 발탁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권 교체의 참 맛을 보여주기 위한 발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 정부의 관료 출신이나 당 입당한 적이 없는 교수 출신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당에서는 좀 섭섭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네. 여권 내에서 당정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내용은 아까 추경호 장관과의 갈등인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국 공신 따로 있는데 개국해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불만에 대한 어떤 권성동 대표가 좀 앞장서가지고 표시한 거다. 그렇게 불만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초기 이마 빌딩 때부터 했던 그 캠프 인사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네. 선대에 갔던 당의 인사들도 있는데 이제 자리는 협소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자리 차지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개국 공신을 했는데 개국 공신에 공신록은 딴 사람이 올라갔다 이런 식의 일각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나름대로 좀 표출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저는 그 결정이기 때문에 좀 물밑에서 조용히 표시 안 나게 비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건 뭐 저희 뇌피셜이니까 네, 그건 없는 그건 얘기고요. 전혀 왜냐면- 그 사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누구 뭐 아버지 딸도 뭐 청와대 근무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하던 뭐 선거 캠프나 당에서 하던 분들은 아니 뭐 아버지도 가고 딸도 가는데 왜 그거는 우리는 아닌 못가지? 걸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로 네. 드러났는데 그런 이제 보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보를 누가 했겠냐 이게 또 관심이 아. 많았거든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겠느냐 아. 이런 아. 그것도 뭐 보도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당에서 좀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제가 보기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권성동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의 의견들을 좀 표출하는 걸로 생각했더라도 한덕수 총리와 국무총리실장을 이슈로 삼은 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협치의 상징인데 협치의 상징이고 그래도 민주당과 같이 해보겠다는 걸로 한덕수 총리를 골랐고 예.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사실 그런 의미의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협치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고민거리를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협치하겠다는 거고 실제로는 별 생각 없는 거죠. 여기까지. 아, 오늘 지방선거 이틀 앞에 뉴스닥이어서 그런지 또 오랜만에 뜨거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현근태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